옛날 옛적 어느 한 마을에 연희라는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살았습니다. 연희는 무척 발랄한 데다 부침성도 좋은 성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 주변엔 친한 친구도 없었고 안 좋은 소문만 따라다녔지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늘 남자들을 끼고 놀았기 때문이었죠. 마을에 있는 남자란 남자는 다 한 번씩 놀아봤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결혼도 안 했으면서 가볍기 짝이 없는 태도에 동네 여자들은 물론 연희와 연희 있는 남자들마저도 뒤에서 쯧쯧 혀를 차곤 했습니다. 연희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홀랑 넘어온 건 그들이었고 겉으론 손가락질하면서 기회만 되면 또 하자고 들이대는 것도 그들이었거든요. 이 동네에서 손꼽는 얼굴을 가진 덕에 밭을 지나가다가도 남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어쩔 땐 여자들이 몰래 찾아와 밤일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지요. 욕은 할지언정 자신을 쫓아낼 생각이 없단 걸 알았기에 연희는 자기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는 일이었지만 연희에게 남자들을 만나는 건 꽤 중요한 일이었답니다. 연희의 특이 체질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던 거죠. 외가에서 전해 내려온 이 체질은 궁합이 맞지 않는 사람과 하면 몸에 독이 쌓이고 그 독으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연희는 머리가 조금 자랐을 무렵부터 어머니께 독이 쌓여 죽은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겹도록 들었어요. 어둑한 방에서 온갖 겁이란 겁을 다 주며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서방님은 내가 직접 찾아야겠는걸? 결혼 전 사주단자로 궁합을 본다고 하지만 연희는 그런 미신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사주보다 더 정확한 제 몸을 믿었지요. 첫가래가 끝난 날 연희는 동네의 한 청년을 붙잡고 풀숲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랫배에 무거운 것이 쌓이는 것을 똑똑히 느꼈지요. 어머니는 철없는 딸의 등을 때려대며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연희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평생 하고 살아야 한다면 그냥 좀 일찍 하고 맙시다.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세요? 살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결혼했는데 궁합이 아니라면 빼도 박도 못 하잖아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욕 좀 먹고 미리미리 찾는 게 낫지 않겠어요? 고집 센 딸에 어머니는 두 손 두 발 다 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배를 부여잡고 아파하는 딸을 곁에서 지킬 뿐이었지요. 그러나 이렇게 천방지축인 연희도 순정이란 걸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동네 진사댁 아드님 청윤에게 진실한 사랑을 품고 있었지요. 청윤은 겉보기에도 아주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새초롬하게 올라간 눈꼬리와 뽀얀 피부, 말쑥한 키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지요. 그러나 성격까지 아름답지는 않았습니다. 까칠하고 도도한 말본새도 문제였지요. 거기다 정숙하지 못한 연희를 무척이나 싫어했습니다. 이따금 연희와 길이 겹쳐 눈만 마주쳐도 혀를 차곤 했지요. 오늘 재수가 없으려나. 눈살을 팍 찌푸린 채 흘겨보는 그의 표정은 지옥의 염라대왕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연희는 마음을 접지 못했어요. 그가 자신을 썩 좋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좋아하는 상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청윤의 짝사랑 상대는 진사댁을 드나들며 일을 도와주는 영이었습니다. 연희와는 완전 다른 수수하고 차분한 여자였지요. 청윤의 취향이 자신과 너무 다르다는 사실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신해 보려고도 했지만 연희는 곧 포기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의 눈을 돌려보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영 쉽지 않았지요. 영희를 꼬셔 정보를 얻어낼까 했지만 영희와 친해질 접점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영희도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었기에 더더욱 숙이고 싶지 않았지요. 답답해진 연희는 속상한 마음을 곽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곽도는 연희와 꽤 오래 만나고 있는 남자였어요. 중매도 받아본 적 없는 노총각이었지만 궁합이 제법 잘 맞아 쭉 만나고 있었지요. 순진할 정도로 제게 일편단심인 그는 연희 말이라면 뭐라도 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곽도야. 내가 요새 통 답답해 죽겠다. 무엇 때문에 그래? 아니, 청윤 도련님 말이야. 왜 내게 눈길도 주지 않는지 모르겠어. 영희 걔보다 내가 더 매력적이지 않니?
곽도 내가 보기에 내가 영희보다 못났어. 그럴 리가. 연희 내가 이 마을에서 가장 이쁜 건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진사 도령이 아직 내 매력을 잘 모르시는 것뿐이야. 그렇지? 하, 근데 도련님은 날 볼 생각을 안 하신다? 영희가 도련님 눈을 막고 있어서 그런가 봐. 에휴, 걔를 어디 좀 떨어뜨려 놓기만 해도 일이 훨씬 쉬워질 텐데. 한숨을 푹푹 쉬는 연희의 곽도는 끔뻑이던 눈을 돌돌 굴렸습니다. 곽도 입장에선 참 속상한 일이었어요. 여지껏 연희를 만나온 지 좋기 3년은 되었는데 그동안에도 연희는 한결같이 청윤만 보고 있었습니다. 3년이나 만나 붙어 먹었다면 이제 부부가 되어도 될 시간이건만 연희 곁에 설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같아 기분이 꿍했지요. 그러나 연희를 떠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를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부족한 머리로도 늘 연희를 도와주었죠. 이번에도 그러했습니다. 한참 머리를 굴리던 곽두가 뭔가 생각난 듯 연희에게 뭔가를 속삭이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심드렁하던 연희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아, 곽두야, 넌 정말 최고야. 신이 난 연희는 그에게 와락 안겨 뽀뽀를 퍼부었습니다. 곽두는 제게 안긴 연희를 꼭 안고서 실없이 웃어댔지요. 연희와 곽두가 수상한 미래를 즐기고 있을 무렵 진사댁의 영희는 머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이놈의 진사댁 도련님이 공부는 안 하고 자꾸만 저를 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랬습니다. 영희는 청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어요. 번드르르하게 생긴 것과 달리 그놈의 입이 어찌나 지독한지 말 한마디 곱게 하질 않아 정이 생기려다가도 말았지요. 일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자꾸 오라가라 하는 것이 영 곱게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챙겨달라 빈 적도 없건만 제 품삯 주머니에 간식거리를 넣어주면서 잔뜩 뻐기기까지 했어요. 분명 챙겨주는 것은 고마운 일이었지만 영희는 썩 반갑지 않았습니다. 줄 거면 그냥 곱게 줄 것이지 뭔 놈이 말이 그리 많은지. 글 공부한 걸 왜 사람 속을 뒤집어 엎는데 써먹는 건지 도통 알 수 없었지요. 아휴, 진사님만 아니었으면 물 한번 시원하게 뿌릴 텐데. 그냥 품삯만 두둑이 받으면 됐다 하고 참았지만 나날이 피곤해져만 갔습니다. 청윤 때문에 품삯 잘 챙겨주는 진사댁을 포기할 수 없으니 영희만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지요. 어떻게 떼어놓을까 몇 날 며칠 고민하던 영희는 어느 날 진사댁의 나무를 팔러 온 곽두를 마주쳤습니다. 늘 오던 나무꾼에게 일이 생겨 대신 왔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가 참 아둔하게 느껴졌지요. 영희는 둔해 보이는 곽두를 보며 속으로 쯧쯧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멍청하면 그 가벼운 여자에게 휘둘린담. 저러니 결혼도 못하고 있지. 연희 걔가 계속 잡는 거라면 아랫돌이 힘은 제법 될 텐데. 아니, 잠깐만. 저 남자라면 나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한껏 비웃던 영희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났습니다. 영희는 청윤에게 순진한 면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책만 읽어대서 세상엔 도리와 이치에 맞지 않는 일도 많다는 걸 몰랐던 것이죠. 연희가 너무 극단적일 뿐 동네 사람들 모두 알게 모르게 서로 눈 흘리고 다녔습니다. 인간이라면 다 그런 것이란 걸 영희는 잘 알고 있었지만 난초같이 자라온 청윤은 그런 면에선 무지했지요. 그 무지를 이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영희는 냉큼 곽두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몰래 숨겨둔 엽전 하나를 꺼내 쥐어주며 말했지요.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따 저녁에 산중턱에 있는 물레방앗간으로 오시어요. 저녁이 되자 영희는 물레방앗간에서 기다리고 있던 곽두를 만나 부탁을 늘어놓았습니다. 영희의 계획을 묵묵히 듣던 곽두는 턱을 극적이며 말했지요. 손잡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소? 도련님은 남녀간의 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선비님이십니다. 그 정도만 되어도 놀라실 겁니다. 순진하긴. 그쪽이야말로 사내를 너무 모르는구려.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손잡으면 질투하면서도 자신에게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내입니다. 어중간하게 행동할수록 도련님 집념만 커질 거요.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는 곽도에 자신만만하던 영희가 심각해졌습니다. 곽도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곤란했지요. 떨쳐내려고 덫을 놓았는데 그 덫에 잡히면 최악이지 않겠어요? 당황한 영희가 어버버하고 있자 곽도가 넌지시 말했습니다. 이왕 할 거라면 제대로 속이자고. 돈도 받았으니 그 값은 해주는 게 맞으니까. 어찌하시려고요? 뭐 별건 있겠소. 하는 척하면 되는 것이잖소. 곽도의 말에 영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흥분한 그녀의 곽도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지요. 아니 이 사람아, 하는 척이라고. 하는 척. 나라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겠소? 자네가 사내를 모르고 순진한 소리하니 사내로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니오. 울컥한 영희를 달래듯 곽도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담담한 곽도의 반응에 살짝 부끄러워진 영희는 볼을 붉히며 입을 다물었지요. 분명 곽도가 제안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뭘 해봤어야 연기를 하든 말든 하지요. 어정쩡하게 흉내냈다간 일만 그르칠 것 같아 선뜻 하겠다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곤란해하는 영희의 곽도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곤란하면 연습이라도 해보던가. 그럼 적당히 속일 정도는 될 거요. 자네가 준 엽전값이면 죽을 때까지 입 다물어 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당장 결정하긴 어려울 테니 맘 잡히면 찾아오쇼. 난 이만 집 가서 자야겠소. 곽도가 하품을 쩍쩍하며 먼저 가버리자 영희는 더 돌아버릴 것 같았습니다. 청윤을 떨쳐내기 위해 제 정조까지 버릴 자신이 없었지요. 하지만 곽도가 제안한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이 지난 후 영희는 곽도를 찾아갔고 그런 영희를 본 곽도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둘은 다시 물레방앗간에서 만났습니다. 난 그냥 도와주려는 것뿐이니 오해하지 마시오. 곽도는 심드렁하게 속삭이고는 조심스럽게 영희를 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것에 바짝 긴장해 있던 영희는 이내 곽도의 품에서 녹아내리기 시작했지요. 잘 기억해뒀다가 연기할 때 써먹으려고 했건만 황홀함에 취한 머리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속절없이 앓는 소리만 내며 곽도를 끌어안을 뿐이었지요. 그래서였을까요? 그 둘을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걸 영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곽도와 영희의 시간을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청윤이었어요. 어지간히도 충격받았는지 청윤은 숨소리도 못 내고 굳어있다가 허겁지겁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연희 그 계집이 말한 것이 사실이었다니. 새빨개진 청윤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알아누워 버렸지요. 청윤이 알아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연희는 진사댁을 기웃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놓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지라 연희도 적잖이 당황한 상태였지요. 작정하고 영희에게 접근했던 곽도 덕에 영희를 꼬여내는 건 쉬웠습니다. 영희가 먼저 다가와 제안했던 것도 천운이었지요. 쉽게 진행되는 일에 연희는 청윤에게 슬쩍슬쩍 말을 흘렸습니다. 들은 채 하지 않던 청윤도 점점 연희의 말에 귀를 기울였지요. 그러다 곽도가 영희와 만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주자 그동안 잠잠하던 청윤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게 참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물레방앗간에서 만날 거라고 했어요. 이미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던 청윤은 연희의 말에서 이상함을 못 느꼈습니다. 오직 제 눈으로 진실을 보고 싶었지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면서도 그 밤에 산을 탔던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이번 일로 청윤이 마음을 접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째 제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와 연희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던지라 괜한 죄책감에 매일 진사댁에 찾아가 꼬박꼬박 안부를 물었지요. 하지만 청지기가 막아서서 집에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지독하게 알아놓은 청윤은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연희가 불러도 아는 채 하지 않았지요. 꼬여가는 상황에 답답해진 연희는 다시 곽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곽도는 이전과 달리 연희의 부탁에 심드렁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예전에는 부르면 제깍제깍 찾아왔는데 이제는 불러도 오지 않고 약속도 미룰 때가 늘어났습니다. 뭔가 수상한 걸?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한 낌새의 연인은 곽도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영희와 다정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는 그를 보고 말았지요. 제 앞에서 늘 쩔쩔매던 그 얼굴과는 완전 딴판이었던 겁니다. 하! 둘이 진짜 눈 맞은 거였어? 곽두, 이 배은망덕한 자식이. 언제는 나만 보겠다더니. 하루아침에 돌아선 곽두가 어이없었던 나머지 연희는 그를 불러내 어찌 된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나 곽두는 전과 다르게 딱딱한 태도로 응수했지요. 그동안 날 가지고 논 것으로 충분하지 않나? 연희 내가 그러했듯 나도 나 좋다고 따라오는 여자가 좋아. 난 내게 해줄 만큼 해줬다고 생각한다.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모든 걸 비밀로 해줄 테니 더는 나와 영희 앞에는 나타나지 말아다오. 곽두의 단호함에 연희의 자존심은 완전히 꺾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문제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겼지요. 그동안 곽두와 시시때때로 한 덕에 연희의 몸은 그럭저럭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곽두가 영희에게로 돌아서면서 하지 않게 되자 연희의 몸엔 독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남녀 간의 정을 통해서만 독이 중화되는데 하지를 못하니 진짜 연희 목숨이 위험해진 것입니다. 문득 어머니가 해주셨던 독이 쌓여 죽은 선조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처럼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게 되면 어쩌지? 공포와 서서히 달아오르는 몸에 연희는 이성을 잃어갔어요. 아무라도 붙잡아서 해야만 했는데 그동안 곽두와 붙어 다니던 연희에게 손뗄 남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연희만 미칠 노릇이었죠. 설상가상 며칠 동안 비가 계속 퍼부어 밖에 나돌아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희는 달뜬 몸이라도 식히고자 빗속을 달리기 시작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동네를 달리던 연희는 어느 밭을 지나던 중 희끄무레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제법 큰 키를 보아하니 남자인 것 같았지요. 아, 살았다. 저 사람이라도 붙잡아야 해. 이성을 잃은 연희는 냅다 달려가 비척비척 걸어다니던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을 보자 연희는 그만 탄식을 내뱉고 말았어요. 청윤 도련님. 그랬습니다. 엉망인 꼴로 우산도 없이 걸어다니던 그는 청윤이었습니다. 며칠을 앓은 탓에 얼굴은 반쪽이었고 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않아 꼴이 엉망이었지요. 거기다 총명함을 잃은 눈동자는 평소의 그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제 손조차 거절하지 않고 비죽비죽 눈물을 흘리는 그에 연희는 불이 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 때문에 몸이 식어 있어 곧불이라도 들릴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도 조금 떨어진 밭에 아무도 없는 오두막이 있었고 연희는 그를 끌고 그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두막은 딱 둘만 들어갈 정도로 좁은 곳이었습니다. 지붕 덕에 비는 제법 막아냈지만 식은 청윤의 몸을 데우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연희는 어쩔 수 없이 청윤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러자 내칠 줄 알았던 청윤이 연희에게 기대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 이런 어쩌면 좋아. 청윤의 나약한 모습에 연희의 마음이 울렁대기 시작하고 조금 식었던 몸마저 다시 달아오르기 시작했지요. 좋아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는 데다 그 사람이 자신을 거부하지 않았고 마침 옷도 홀딱 젖어 몸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으니 어쩌겠어요? 먼저 이성이 끊어진 연희는 청윤을 밀쳐 눕히고 올라탔습니다. 청윤은 그런 연희를 순순히 받아주었지요. 비에 젖었음에도 청윤의 얼굴은 수려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단단한 몸은 제 무게를 거뜬히 버텨냈지요. 꿈 같은 상황에 연희는 더더욱 흥분했습니다. 곧 오두막은 시끄러워졌습니다. 아름다운 청춘 남녀가 빗속에서 뒹굴어댔지요. 얌전하던 청윤도 연희가 움직일 때마다 점점 살아나더니 급기야 그녀를 엎어뜨렸습니다. 정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선비라기엔 그는 꼭 짐승과도 같았지요. 마침 주변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세찬 빗소리가 둘의 소리를 감춰주고 있으니 둘은 더욱 거리낄 것이 없었지요. 몰아치던 시간이 끝나자 멍하던 청윤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고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연희에 청유는 황급히 몸을 정돈하며 일어났지요. 차마 자신이 한 짓을 받아들일 수 없었는지 그는 오두막에서 뛰쳐나와 집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연희는 도망치는 청윤을 보면서도 붙잡을 수 없었어요. 나른한 탓에 일어날 수 없어 눈으로만 겨우 쫓던 그녀의 눈에 하얀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발치에 떨어진 그것을 겨우 주워든 연희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한참 쏟아지던 빗줄기가 약해지고 나서야 연희는 자리를 털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곽도와 했을 때와 달리 개운한 몸에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크게 부풀었지요. 청윤과 뜨거운 사랑을 나눈 지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줄기차게 이어지던 비는 그쳤는데 청윤은 여전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언제 오려나 기다리던 연희는 다시금 진사댁 담장을 기웃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늘 대문을 지키던 청지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열린 문 너머에선 영희도 보이지 않았지요. 늘 보던 사람들이 없으니 연희는 눈치를 보다 슬그머니 진사댁 마당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놀란 연희가 돌아보니 그곳엔 단정히 차려입고 뒷짐을 진 청윤이 서 있었습니다. 청윤은 집에 들어온 연희를 보고도 이전처럼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따라오라 눈짓했지요. 연희는 청윤을 따라 그가 머무는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둘 사이엔 어색한 공기만이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상황인데 너무 긴장되어 심장만 콩콩 뛰었지요. 한참 조용하던 중 먼저 입을 연 것은 청윤이었습니다. 내 지난 일에 대해선 사과하마. 내가 정신이 너무 없었다. 그날 내게 그랬던 것은 그저 내 불찰이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셔요. 하지만 내가 선비답지 않게 행동한 것은 맞지 않느냐? 내가 품었던 감정을 생각하면 조상님들께 죄스러울 지경이다. 멋쩍어하는 청윤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연희는 그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걸 알아챘지요. 외람되오나 하나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 혹시 저와 한 것이 싫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터이니.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싫다니. 좋았으면 좋았지 싫은 적은 없다. 그러니 와르르 말을 쏟아내던 청윤이 텁 입을 막았습니다. 솔직한 그의 대답에 연희의 입꼬리는 기쁨으로 떨려왔지요. 속마음을 들켜버린 청윤은 결국 제 입으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좋았다. 너무 좋아서 널 참아볼 수가 없었어. 그간 내가 저지른 일들이 떠올라서 양심에 찔려 널 찾아갈 수 없었다. 그뿐이야.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이제껏 하신 말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되어요. 저는 그저 도련님께서 곧불이 드셨을까 싶어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돌려드릴 것도 있고요. 돌려줄 것? 이것을 떨어뜨리고 가셨습니다. 연희는 수줍게 무언가를 꺼내 건넸습니다. 푸른 실로 자수가 놓인 하얀 모시 손수건이었죠. 그것은 청윤이 매일 품에 넣고 다니는 손수건이었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깨끗하게 빨고 달아버린 자수도 깔끔하게 수선해 빳빳하게 다려왔죠. 청윤이 멍하니 손수건을 보는 동안 연희는 볼을 붉게 물들인 채 수줍게 속삭였습니다. 도련님께서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몇 년 전에 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영희에게 부탁해 전해달라 했던 것이죠. 전해주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후로 어떻게 된지는 못 들어서 버리신 줄 알았습니다. 연희의 말에 청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연희가 준 것이라니? 영희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당황한 청윤은 예전 기억을 천천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지요. 청윤이 그 손수건을 아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오래전 넘어져서 다친 청윤에게 영희가 직접 묶어준 것이기 때문이었지요. 영희의 다정함에 반했던 청윤은 그 손수건을 늘 들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청윤에게 그 손수건은 곧 영희였기에 어디를 가든 들고 다녔지요. 그러나 영희는 그 손수건을 보고도 시큰둥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낡았으니 새 것으로 바꾸라고 했지요. 청유는 영희가 새 손수건을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자신은 손수건을 만들 줄 모른다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겠다고 했어요. 영희가 만들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기에 청유는 거절하고 낡은 손수건을 계속 들고 다녔습니다. 비를 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곽도와 만나고 있다는 소리를 영희 입으로 직접 들었는데도 차마 쉽게 마음을 접을 수 없어 그것을 품에 안고서 돌아다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두막에서 돌아오고 나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어서 잃어버린 줄도 몰랐죠. 그런데 손수건을 챙겨다 깨끗하게 수선까지 해서 돌려주러 온 사람이 사실 그 손수건을 준 사람이었다니 놀랄 수밖에요. 청유는 허탈했습니다. 이 손수건 때문에 영희를 맘에 품은 것인데 그것이 제 착각이었던 것이었죠. 진실을 알고 나니 연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소곳이 앉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친 채 발갛게 달아올라 있는 모습이 참으로 귀여웠지요. 자수 솜씨만큼 맘씨도 너무나 예뻤습니다. 끙끙 앓는 동안 영희는 제게 괜찮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연희는 계속 찾아와 물었다는 것도 들어서 더욱 고마웠지요. 내가 참 부족했구나. 내게 사정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깟 소문에 휘말려 너를 똑바로 보지 못했어. 소문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건 내가 멋대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너만 괜찮다면 내게 말해주겠니? 이제라도 널 제대로 보고 싶구나. 청윤의 부드러운 부탁에 연희는 볼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다소 곤란해 보이는 듯한 얼굴로 우물쭈물하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지요. 도련님,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털어놓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허나 도련님을 위해서 부끄러운 제 인생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나이다. 그래, 괜찮다. 말해보거라. 실은 제가 사내들을 만나고 다닌 이유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 몸에 관한 문제 때문이었지요. 문제라. 무슨 문제이기에? 저는 궁합이 맞지 않는 사내와 정을 통하면 몸에 독이 쌓이는 체질을 가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외가 쪽 여자들은 전부 같은 체질을 지녔지요. 약으로는 고칠 수 없고 유일한 치료 방법이 궁합이 맞는 이와 정을 통하는 것뿐입니다. 연희가 털어놓는 말은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체질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어 그녀가 장난치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평소와 달리 바짝 굳은 연희의 거짓말이 아니란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청유는 묵묵히 연희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요. 믿기지 않으시다는 것 저도 압니다. 저 역시 어머니께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몸조심하라는 이야기를 과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저희 집안에서 이 체질 때문에 죽어간 여인들이 수십이고 어머니께서도 고통받으시던 날이 많았다 털어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믿을 수밖에 없지요. 바싹 말라가는 혓바닥에 연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곽도에게조차 털어놓지 않았던 비밀을 말하고 있자니 눈 아래가 아려왔지요. 제 어머니께서는 사주단자로 제 아버지를 만나 혼례를 올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선 무척 상냥하고 좋으신 분이셨지만 어머니의 고통을 덜지는 못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새 시집을 가신 후에야 어머니는 몸의 평안을 찾으셨습니다. 그걸 곁에서 보았으니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건 딱 하나였지요. 해서 혼례 전에 미리 남편감을 찾았던 거로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례를 올리면 아무래도 번거로워지니까요. 연희의 고개가 더 깊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새빨갛게 달아오른 귀와 꼭 쥔 주먹에서 복잡한 심경이 고스란히 느껴졌지요. 청윤 역시 속이 말이 아니었지만 저보다 더 힘들 연희 앞에서 티를 낼 순 없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욕먹을 짓이란 건 알고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게 절대 용납되지 않을 문제란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체질을 물려받은 건 어쩔 수 없으니 제가 살아갈 방도를 찾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게 다른 사람들 눈에는 결코 올바른 방법으로 보이지 않겠지만 그래도 서서히 울음이 스미던 목소리는 끝맺지 못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치마를 적셨지요. 연희 자신도
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체질을 타고난 건 자기 잘못이 아니었고 자신은 그저 살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이었으니까요. 욕을 먹는 게 고통으로 죽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멀리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닿지 않을 사랑을 품고 사는 것이, 이해받지 못하는 삶이라도 사는 것이 이 땅을 떠나 모두에게 잊히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연희는 그저 살고 싶었습니다. 푸른 하늘과 햇빛 아래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걱정 없이 웃고 떠들다 잠들고 싶을 뿐이었죠. 그걸 위해서라면 손가락질과 비난 정도는 달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생애 처음으로 모든 비밀을 털어놓는 동안 연희는 터무니없는 제 운명에 좌절했습니다. 그간 애써 마주하지 않았던 현실이 자신을 덮치고 비웃고 괴롭혔지요. 너의 삶은 절대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고통받아 죽는 것이 내가 누릴 운명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사랑하는 청윤조차 연명의 수단이 될 것이란 것도 끝내 깨닫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일까? 이토록 이기적인 마음을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 속절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과 부끄러움에 연희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이해해 보려 손을 내민 청윤을 바라볼 수 없었지요. 고귀한 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초라하고 못돼 보였습니다. 이 방에 앉아 있는 것조차 잘못처럼 느껴졌지요. 그런데 문득 길고 곧은 손이 연희의 손을 붙잡아 왔습니다. 청윤의 손이었지요. 고개를 들어보니 청윤 역시 저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눈물로 뺨을 가득 적신 채 나지막이 말하는 청윤에 끝내 연희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연희는 그 말을 끝으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그 서러움을 표현할 수 없었지요. 오직 터져나오는 울음만이 그간의 아픔을 짐작게 했습니다. 청윤은 아이처럼 우는 연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 작은 여인이 버텨온 고통 속에서 자신이 한 짓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짓이란 걸 깨달았지요. 억만금을 주어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었기에 청윤은 이제라도 제 남은 시간을 다 바쳐 연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연희야, 미안하다. 감히 나 따위가 너에게 짐을 더 얹어주었구나. 앞으로 너의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라도 남은 날에 행복만 가득하도록 해줄 것이야. 도련님,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돈도 집도 필요 없습니다. 전 도련님만 있으면 됩니다. 도련님만이 절 구해주실 수 있으셔요. 내가 널 어찌 구해주면 되겠느냐. 오두막에서 도련님과 나눈 정으로 제 몸이 가벼워졌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게 정말이냐? 예, 저도 믿기지 않았지만 정말입니다. 도련님 덕분에 제가 한결 편해졌습니다. 하오나 도련님, 제가 감히 도련님을 탐내도 되겠습니까? 감히 도련님을 제 목숨의 도구로 삼을 순 없는데. 연희의 말에 청윤도 눈물을 와르르 쏟았습니다. 작은 욕심 하나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연희가 너무나 불쌍했지요. 왜 안 되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게 남은 날에 행복을 주겠다고. 그것이 내 몸뚱이를 쓰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단 하루라도 평온하게 살 수 있다면 기꺼이 그럴 것이야. 그러니 제발, 제발 미안하다고 하지 말거라. 죄책감 가지지 마라. 내가 그럴수록 내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그의 따스한 위로에 연희는 처음으로 이해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삶을 욕심내어도 된다고 인정받은 느낌이었지요. 그날 연희와 청윤은 밤새 울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간 연희의 품엔 청윤이 챙겨준 댕기와 놀이개 하나가 들어있었지요. 이후 청윤은 시시때때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진사댁 도련님이 천박한 여인에게 빠졌다며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청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뒤에서 욕하는 그들을 혼내며 더욱 연희를 감싸주었습니다. 청윤과 이어진 연희는 더 이상 다른 남자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행보는 다 거짓이었다는 듯 단정하고 정숙한 태도를 유지했지요. 몇 달 후 연희의 집으로 청윤의 사주단자가 도착했습니다. 긴 시간 아버지를 설득한 청윤의 노력 덕이었지요. 정말 청윤과 혼례를 올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비로소 원하던 행복을 얻게 된 연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지요. 앞으로 연희의 앞날엔 웃음만이 가득할 것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연희는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연희의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연희의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했고 그동안 연희의 속은 문드러져만 갔지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강한 척, 담대한 척했지만 청윤에게 이해받은 덕에 진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게 된 것이죠. 단순히 사랑을 얻은 것만이 아닌 존엄성과 이해를 얻은 연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희처럼 우리의 삶을 인정하고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직접 스스로를 이해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겠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더욱더 행복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